거의 6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매수할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안 좋을 때 삼성전자가 좋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은 삼성전자를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 매수하실 필요는 만약에 없으시다면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10만 전자 간다고 8만 원일 때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9만 원일 때도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발 원금만 회복해라. 그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좀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기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삼성이 워낙 경쟁력이 있고 언젠가는 저는 주주환원책이나 M&A나 이런 부분들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의 이 문제이지 그거를 회복하는 데에는 저는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혹시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근데 올해 안에 만약에 지금 뭐 6만 원대로 내려온 삼성전자가 다시 그전 고점인 9만 원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30% 이상 그렇죠.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거든요. 20% 넘는 기업인데 네. 그러면은 증시 자체도 한 절반은 올라야 될 거잖아요. 15%, 20%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3,100이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사실은 증시 자체도 대단히 좋아야 된다라는 걸 가정에 깔고 있는 건데 전체 분위기상 좋아야 예, 된다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네. 그 만약에 회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회복이 됐으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버텨야 되나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회복을 했는데 그때 뭐 일시적으로 그냥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같이 따라가서 올라가서 그 가격에 간 거면 팔아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좀 화끈하게 체질 개선을 하고 무언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더 사고 싶으실 거예요. 그 가격이 원래 오르면 더 사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정말 우량한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비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주식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뭐 450조에서 내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현금이 120조, 그리고 매년 추가로 이제 벌어들이는 현금이 20에서 40조는 됩니다. 거기다 PER이 한 10배, 11배, PBR이 1배 중반이니까 사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싸다는 이야기도 또 별개가 됩니다. 왜냐면은 PER이 11배가 싸다? 그럼 10배는 9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식이 어려운 점인데 삼성전자는 왜 그럼 이런 지금 대우를 당하고 있을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질문해 주신 거기로 이제 넘어가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PC 수요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각종 IT 기기들에 대한 코로나발 특수 수요가 있지 않았었나. 근데 그게 끝나고 지금 리오프닝이 되어 가니까는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게 첫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중국 업체가 반도체 생산에 막 열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좀 뒤처지게 되지 않을까, 마진이 깎이지 않을까 우려들이 있는데 실제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서 애플에서 지금 중국의 YMTC라는 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최근엔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자체로는 핸드폰 쪽에서 지금 최신작으로 나온 게 좀 몇 가지들 잡음이 있잖아요. 네, 저도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악재를 찾는 게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찾다 보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아서 온 것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지금 약해서 삼성전자도 그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근데 그래도 힘든 걸까요? 사실 올라가기는. 사실 삼성전자가 네. 최근에 보시면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그 예상하신 예측치 대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조금씩 잘 나옵니다. 굉장히 모범생처럼 실적을 내고 있고 그게 반대로 보게 되면 그걸 너무 시장이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 이 정도는 삼성전자가 해야지 라고도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실적 측면에서 좋으면은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다른
쪽에서의 무언가를 시장은 좀 바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에는 첫째는 주주환원책을 조금 더 강력하게 펼쳐주셨으면이라는 거 하고, 아니면은 M&A 대규모 M&A를 통해서 비경상적인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현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사용을 해줬으면, 예, 그러면은 디램이나 이런 업황하고 무관하게 삼성전자가 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도 지금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그동안 몇 년간 보시면은 좀 이 오너 쪽에 이슈가 많았던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쌓이는 현금을 가지고서 큰 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몇 가지들을 노렸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근데 뭐 워낙 이제 삼성전자도 큰 기업이 되다 보니까 뭐 반독점법이, 저희가 뭐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합병이나 이런 사례도 보면 각 지역에서 다 반독점법 관련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이제 뛰어넘기에 삼성전자가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좋은 물건 찾는 게 그만큼 어려워진 것 같아요, 난이도가. 주주환원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삼성전자가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멈춘 지가 거의 한 4, 5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보시면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해소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만약에 지금 추가로 매입 소각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대주주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하고 화재 금융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사들의 계열사의 지분 합계가 10%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지분 추가된 거에 매각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이슈 때문에 2018년도에 매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생명하고 화재에서는 반대로 이거를 주식을 또 팔아야 되니까 오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가 좀 그 막다른 길에 몰린 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은 할 수 없는 할 수 상황. 없는 상황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배구조 전체를 변화를 가져가면서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기대가 어렵고, 그렇다라면 현실적으로는 현금 배당을 화끈하게 늘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이제 M&A 쪽으로 네, 가야 되지 않나입니다. 지금은 배당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지금 한 10조 정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뭐 450조라고 보게 되면은 2%가 조금 넘는 네, 수준 정도의 예, 그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애플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스티브 잡스 이후에 팀 쿡이 취임을 한 이후로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 증가가 2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11배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매년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 되는 자사주, 그 발행 주식을 매입 소각을 하면서 이걸 이끌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도 매입 소각을 해 나가는 기간에는 그래도 좀 격차를 줄여서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18년도부터는 이제 매입 소각이 전혀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익의 뭐 변동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주가 퍼포먼스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가격 오른 것도 보고 봐야 될 거고. 네네. 네. 그러니까 11년 말부터 18년 5월 삼성전자 마지막 매입 소각이랑 그 액면 분할할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1.5배 올랐고요. 그 기간 동안. 네. 애플이 2.7배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기간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애플은 11배, 삼성전자 3배 올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예.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게 카카오랑 네이버, 여기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제 능력 밖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성장주가 상장 기업일 때하고 비상장 기업일 때 굉장히 궤적이 다릅니다. 비상장 기업일 때는 적자 폭이 더 커지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면 좋아하세요.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비상장에서. 하지만 상장은 반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쓰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좋게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실적 위주가 되네. 상장이 된 순간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성장을 했어요. 뭐 30% 성장했는데 시장의 기대는 눈높이는 50%였던 거죠. 그러면 30% 성장해도 주가가 빠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가치주보다 훨씬 더 성장주가 많이 빠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그 이유는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PER을 50배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네. 사실 30% 성장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50배를 40배, 30배로 내려버리면 이익 예상치도 20% 낮추게 되겠죠. 거기다가 PER에 대한 것도 20%, 30% 낮추니까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두 기업은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성장이 정체되었다라는 느낌보다는 비용의 증가가 가팔랐다라는 거를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시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금 상승이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게임 업계라든지 플랫폼 업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발자분들이나 여러모로 지금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보너스도 네. 많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내내 이제 30에서 40% 정도 토탈 영업 비용이 증가세를 보였고요. 제가 볼 때는 네이버는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이게 과거하고 비슷한 한 20%대로 영업 비용이 좀 안정화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면은 주가는 아마도 반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가팔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50에서 60% 정도 영업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실 이 기저효과 베이스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는 거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그보다는 낮을 거다. 당연히 많이 내려오겠죠. 전년 동기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카카오의 비용 증가 폭이 내려가는 거는 올해 하반기를 봐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만약 회사가 좀 노력을 한다면 뭐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하여튼 비용을 좀 지금은 유심히 보셨으면 성장주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안정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케팅비를 우리가 좀 너무 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요거를 좀 줄여보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찾는 것조차도 네. 쉽지가 않은 것 같은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서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뭐 회사들이 좀 아주 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서 좀 많이 회사에 머물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단기적인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지금 비용에 대한 고민들이 확실히 이 회사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정광훈 님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 등 대형 주식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전 좀 부정론자이다 보니까 현금이 사실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형주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그랬다고 과거에 투자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투자를 좋아하지 하시지만, 않는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주식창만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바쁘게 직장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이분들의 가장 좋은 주식 투자 방법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그 분야에서 분명히 요런 분야는 참 잘 될 것 같아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식을 상장되는 걸 먼저 보고 고르지 마시고요. 이 업태에서 잘 될 게 뭐다를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상장 주식이 나올 수도 있고 비상장 주식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투자가 불가능한 게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하시면 되거든요, 투자를. 굳이 좋지 않은 거에 내가 모르는 거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말처럼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옆에서는 뭐 삼성전자로 30% 벌었다고 하는데 내가 삼성전자 잘 모르지만 사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려면은 중소형주 잘 골라서 해야 된다 말씀들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중소형주는 대형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더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투자를 그냥 좀 하신다라고 하면 ETF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를 하시는 거죠. 아니면은 대형주 중에서 좀 나눠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심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변동성이 좀 큰 게 좀 리스크라고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처럼 좀 대형주는 변동성이 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 주신 카카오라든지 또 네이버도 변동성이 적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네. 변동성이 커요. 주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여서 거기다 저희가 또 상한가 30%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중소형주의 리스크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최근에 보시면 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리 매매, 뭐 거래 정지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네. 사실 대형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중소형주들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그 규제 당국에서도 최대한 거기에 조금 뭐랄까요, 변화를 할 수 있는 그 잘못된 점을 그 회사가 다시 고쳐가지고서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뭐 그렇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저런 위험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뭐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위험 자체는 조금 더 괜찮다, 낫다 그렇게 볼 수 있죠.